지금 충남대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을 강의하는데 특히 전공이 선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한국 캐림의 선사상이라는 이런 그 논문을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경 선생님은 또 이 선하고나하고 뭐 관계가 깊기 때문에 세상 그렇게 뭐 소개가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동국대학교 학술원에 연구 조교수로 계시면서 많이 또 노력하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또 상도 받았어요. 영축 무슨 대상 뭐 받아가지고 신문에 났걸래. 제가 반가워가지고 축하한다고 문자도 했습니다. 자, 두 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25분 정도에 발표 마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제가 옆에서 사인할 테니까.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방영입니다. 오늘 좀 상을, 그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그걸 받는 게 바람직한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주제를 잡은 거는 향곡 해림 스님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를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모르는 거를 또 개발하다 보면 그쪽 분야가 또 잘 알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곡 스님은 사실 이제 요 선학원 백년사를 쓰면서 이 11대 이사장으로서 이제 집필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이 글을 이렇게 내게 된 것들은 뭐냐면, 나는 왜 그 선학을 이렇게 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향곡 스님을 모를까. 나뿐만이 모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사회가 왜 향곡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대한 선지식들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집에 있는 물건도 안 쓰고 1년만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다시 쓰지를 않게 됩니다. 자, 바꿔 이야기를 하면, 내가 향곡 스님을 모르는 게 어찌 생각하면 지금 한국 불교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에 대한 어떤 정말 수행하고자 하는, 또 한국의 어떤 선을 통해서 정말로 뭐냐면 한국 불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적어도 이 향곡 스님에 대한 그런 어떤 기록, 논의, 관심, 제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모 스님이 이 향곡 스님이나 원봉 스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드러내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 어떤 향곡 스님의 유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이게 이제 제가 이 향곡 스님의 더 관심을 가지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근현대 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불교학계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철, 하남, 만공, 그 다음에 경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산, 효봉, 또 청담, 이런 어떤 스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됐지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근현대의 어떤 이 선승들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참 너무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게 이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허와 성철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안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은
네 분의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망공 스님과 하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경어집을 기준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심윤 스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회월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월 스님은 뭐 글을 몰랐기 때문에 또 그냥 집신을 삼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법어집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고 그저 뭐냐면 일화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침윤 스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는 게 없고 수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해월 스님과 운봉 스님과 향국 스님 또 뭐 진제 스님 이렇게 내려가는 어떤 이런 어떤 법맥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놓고 보면 향국 스님과 가장 절친했던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맥적으로는 경어에서 향국 스님까지 내려왔지만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운봉, 향국, 그 다음에 운봉, 성철, 향국 이 관계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 현대적인 이런 어떤 선사상의 형태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 향국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 건 특히 현대 한국 선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요소들 생각해 볼 그런 어떤 많은 문제들이 간직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이렇게 요 수상작으로 이렇게 올리게 된 그런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국 스님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우리가 그 근현대 어떤 한국선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 어떤 중요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들은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논문을 구상하면서 또 쓰면서 가졌던 이제 몇 가지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생애나 이런 과정들에 놓고 보면 이 향국 스님은 1912년에서 1978년까지 그 속가 나이로 67을 살다 가셨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81년도에 선문정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90년대에 도노점수 논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소위 뭐냐면 조계종에서 간화선이라고 하는 책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2010년이 넘어서면서 소위 이 선에 대해서 조사선이니 또 간화선이니 또 뭐냐면 송대의 선과 원대의 선의 차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사실은 201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선종에 대한 선의 어떤 역사, 중국 선종의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학계나 아니면 선의 현장에서나 저는 200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냐면 1995년도에 일어났던 도노점수의 논쟁이 끼친 어떤 공과 가가 둘 다 큽니다. 공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드릴 게 없겠지만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선을 바라보는 눈이 또 선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이 소위 뭐냐면 성철 스님의 안목에 또 관점에 기대서 한국선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기록을 해놨지만 참 대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보조 스님의 글이 읽다 보면 41세에 대해서 간화선을 들여왔기 때문에 유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대스님, 보조스님이 세 번째 깨쳤던 그런 대목들은 대어록 가운데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은 뭐냐면 고요한 데든 시끄러운 데든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을 자세히 보면 이 대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도식적으로 어떤 간허선, 어떤 형태들을 만든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깨는 이런 어떤 재주들이 아주 대단한 분이다. 제가 이제 책에서 하나 이제 나온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 신신령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는 걸 보고 대예스님이 이런 지적을 해요. 이 선생님의 좌주를 닮았구나. 즉 뭐냐면, 그 신신령 내용이 좋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학자들 라브랭이 하는 짓들을 선생이 하고 있다라고 꾸짖고, 또 임재할이나 이 어떤 덕산 방에 대해서도 결국은 뭐냐면 헛짓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할이나 방을 임재에는 옳지만 그런 것들이 흉내내고 권위적으로 된다면 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이 얘기는 똑같이 뭐냐면 지금 현재 언제든지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직될 때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뭐냐면 요 향곡 스님 당대 때의 어떤 고민들은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법맥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임재계통의 법맥들을 쭉 계승하는 것들 쭉 나와. 이건 이제 뭐야? 심지어 구산 스님도 보조 법맥이 아니라 태고 법맥에 그런 것들을 뭐냐면 효봉 스님으로 받았어요. 법맥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이 스님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이를 통해서 향국의 선사상을 어떻게 정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또한 근현대 선승들의 선사상에 대한 다양한 조망 속에서 향국 선사상의 특징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셋째는 향국 선사상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경어, 해월, 운봉, 향곡, 진제로 이어지는 선맥을 근대 한국선을 중흥시킨 그런 어떤 선맥을 이어서 중흥시킨 선사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임재종차를 표방하고 임재선과 임재종의 선풍을 새롭게 드날린 선사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성철과 더불어 소위 도노돈수의 가풍을 개척한 선사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또한 근현대 선승들의 선사상에 대한 다양한 조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끝으로 정화운동 과정과 그 이후에 향국이 걸었던 행적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이와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비구와 대처의 갈등과 또 조계종, 태고종의 분종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깨달은 조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향국의 삶을 재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가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서 별로 그렇게 넘치지 않으셨고, 근데 사실은 아까 뭐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스님 그 자료가 되어도 많지도 않은데 사실 이런 논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방문 선생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결론 부분에서 이 논문의 문제점, 한계가 뭔가를 또 이실직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 문제점은 앞으로 연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오경우 선생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향곡 스님 논문 한 편이라기보다는 근현대 불교의 어떤 문제점, 과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논문의 의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직접적인 내용도 그렇지만은 발표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국 근현대 불교의 특히 선사상,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학자들이 챙겨야 될 그런 점들이 논평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훨씬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 논평문은 3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38페이지부터 읽어가는 것으로 논평을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국 스님의 선사장이 지닌 의미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발표자는 임재선의 종지와 종통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선사상의 어떤 보편성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격동기인 근현대의 시대 상황에서 이것은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국 스님의 선사상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래서는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약간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단순히 어떤 전통성만을 지니고 있었는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벚꽃창신의 어떤 묘문은 없었는가. 틀림없이 향국 스님은 임재 스님이 간길을 걸었지만은 꼭두각시는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신만의 살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 역시 당송대 선어록 속에서 향국 스님만의 살림을 챙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향국 스님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 선불교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발표자가 결론에서 제시한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문집이나 버거지를 현대적으로 재정리하여 발견해야 한다는 요구는 우리 불교계와 학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의 선사상과 고승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기 때문에 연구의 기초랄까,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자가 선종 사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역시 아무리 선사상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질의 차원에서만 설명이 된다면은 그것으로 끝나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흙 속에서, 바람 속에서 반영되는 그 사상의 그 핵심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논평자가 최근 참여한 근현대 불교 선지식 세미나에서 어느 학자가 질문한 내용은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반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근현대 불교 사상가와 수행가들 사이에서 소위 존재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학 전공자라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선사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선사의 어떤 특수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둘째, 이와 같이 그릇된 인식은 근현대 불교사와 함께 사상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전통선 사상과 다른 근현대 선사상만 지닌 차별화를 연구하는 데 학계가 게을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근현대 불교를 어설프게 근대 일변도로 보고 평가하고 싶어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이미 논평자가 서두에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집안의 보물을 가지고도 헤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제강점기의 한국 근현대 불교는 역사, 사상, 인물 등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글을 가지고 힘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학자가 해야 될 그런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의 이 글은 특히 근현대 불교 그리고 선사상 이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근현대 스님들을 조명하는 문제라든지 오늘 발표자의 이 발표 내용
부분들은 농촌계 입장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경호 선생님께서 한국 스님의 선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질문이 2번 질문인데 2번 빼고 3번, 4번 이렇게 했는데 김범용 선생님 그냥 뭉뚱거려서 시간 뭐 있으니까 하실 말씀 좀 다 하셔도 괜찮겠어요. 예, 이게 선의 묘미가 동문서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질문을 해도 저렇게 답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묻자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오경호 선생님도 이제 짚어주셨지만 조사 어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주 7번에 이제 그 하나 달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선가 한화 설봉도인 무문관 평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이제 잘 안 알려지신 분인데 그 상호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무문관을 당신식으로 평송을 하면서 여기에 만공 스님이나 향곡 스님이나 뭐 진제 스님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해월 스님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들을 쉽게 말하면 그 항목에 맞춰서 무문관의 그 칙에 맞춰서 거기다 끼워놨어요. 나는 야 이거 참 재미있는 발상이다. 즉 우리가 이제 한국의 선을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한국 스님들이 깨달았던 그런 어떤 현장들을 공안화해서 이게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의 꼭 임재나 운문 스님 얘기들이 아니라 우리 만공 스님 얘기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깨달았던 이런 내용들을 어떤 그 공안을 가지고 설명할 때도 그렇게 예화를 들어주고 또 그런 걸 가지고 공안화해가지고 선을 지도하는 거는 이거는 한국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단초를 이 책에서 조금 보고 놀랬다 하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오늘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이 조사 어록을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갖고는 세계 시장이나 어디서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진짜로 뭐냐면 향곡 스님이 정말 말씀하신 글인지 아니면 삐뚤빼뚤 쓰는 거를 원문 보고 누가 고쳐가지고 올려놓은 건지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조조 스님 이야기를 썼더라도 그 현장에서 향곡 스님이 써서 깨달음의 체험을 이끌어냈다면 그거는 뭐냐면 향곡 스님 말씀이거든요. 선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법어집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은요, 보조 스님의 상당록이 있었습니다. 그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진각국사어록, 그 다음에 나홍어록, 태고어록, 백운어록,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 북구 스님인가 누구 어록이 하나 있는데 성원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까지 나온 어록들이 남아있는 게 4개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문집으로 나와요. 문집으로. 유학의 어떤 그 영향 속에서 뭐냐면 사명당집 이런 식으로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의 어록이라고 하는 건 상담을 하고 수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하고 같이 뭐냐면 이렇게 왜 법거량도 하고 또 제적도 하고 또 그 이외에 이제 편집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뭐냐면 하나의 공안이나 안목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시도한 게 경어집도 아니고 하남집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구산 선풍, 구산 스님, 효봉 스님 몇몇 분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분들의 그 근대 어록은 정말 뭐냐면 조사의 깨달음의 반열에 올라서 실제로 뭐냐면 그 깨달음의 현장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한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요 향국스님 어록만 한번 보세요. 제가 본 것만 4-5개가 돼요. 그냥 10주년이면 하나 찍어내고 20주년이면 하나 찍어내고 30주년이면 하나 찍어내고 찍어낼 때마다 거기서 또 더 보태고 또 뭐 좀 불리하면 또 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조사 어록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진짜 금하고 똥하고 이 구별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뭐냐면 이게 섞여버리면 이게 조사 어록으로서 정말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근대의 한국 선에 깨달았던 분들의 짝들에도 하나의 공안집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어록을 정말 안목도 있고 고증도 하고 원본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체계해 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한국의 어떤 근대의 이런 역사에 큰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보물이 된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방학록을 보면 그래도 뭐냐면 일제시대부터 쭉 한 200여 분이 그 선방에서 났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뭐냐면 그런 현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한 고증을 통해 가지고 진짜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어록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요 운봉스님 어록이나 향국스님 어록을 보면서 야 이거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어디다 갖다 내놔도 이건 분명히 향국스님이 했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증 절차가 이게 마련이 돼야만이 학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거 다 이게 검증이 안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발전이 있어서 그 말씀은 좀 더 흥분하기 전에 여기서 끊는 것이. 아무튼 사실은 우리 김광룡 선생의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또 향후에 스님들의 과제로 또 연구자들의 과제로 남겨두고 제3 주제 발표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들 많았습니다. 원래 종합 토론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빨리 마치고자 아마 나인데 총평하고 마치라고 이제 마이크를 저한테 넘겨놓았습니다. 방금 논문 발표해 주신 한국 해림의 선사상은 사실 저희들 선학원 중앙선언의 방암록에 보면 방암록 첫머리에 이 법어가 경허스님의 법어입니다. 그래서 만공스님께서 조실로 계시면서 경허스님의 법어를 방암록의 첫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그 당시에는 모두가 경허스님의 법어를 방암록의 첫머리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허스님과 그 다음에 선학원에 조실을 했던 분이 이제 만공스님이고, 그 다음에 조실을 했던 분이 향국스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학원 조실을 했더니 우리 청담스님이 조실을 하셨고, 한국 불교 근대사의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선학원의 조실들을 역임을 했습니다. 향국스님 역시 이제 저희들 선학원에 11대 이사장도 하셨고 또 선학원의 조실을 역임을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제 방에서 납자들과 그리고 성직들을 갖다가 제접을 하고 지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선학원에는 조금 전에도 그 발표를 했지만은 기장의 묘간음사가 이제 임재종풍으로서 선방을 개설해가 지금도 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묘간음사 후손이 와서 이 자리에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후손들이 아는 것이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향곡스님께서 우리 재단에 사찰을 만드는 것이 이제 기장의 묘관음사, 그 다음에 또 기장에 가면 또 관음선이라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음선도 향곡스님께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까 경주에 청경림에 가면 흥륜사 2차전이 순교했다는 그 흥륜사도 이 향곡스님께서 선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흥륜사에는 지금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계시고, 거기도 향곡스님 법맥을 이어가고 향곡진제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고, 지금 묘관음사에는 이제 진제 스님은 법상자라고 하고, 저쪽에 해운 스님하고 이쪽 계열은 은상자예요. 그래서 은상자들은 관음선언에 요 관음사에 있고, 저 비구니 스님들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해 스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홍륜사에 있고, 홍륜사, 요 관음사, 기장 관음선언에 지금 다 선학원에 지금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당시에 한국 스님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찰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스님 뭐 자료가 좀 많이 부족도 할 거고, 또 한국 스님의 퍼거집 또한 뭐 진제 스님이나 그 집 문도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사료적으로 또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한국 스님의 사료를 좀 더 수집하고 또 객관적인 그런 사상과 생애에 관한 저술서가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 불교 기반 인권 논의의 필요성에, 또 아까 사회자들이 말씀을 했지만 불교 윤리가 근대 현대에 맞춰서 재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노사관계의 윤리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어떤 윤리들,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뭐 불교 윤리를 하면 육방여경이나 선생경이나 여기에 놓은 윤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윤리들이 지금 현재 정부와 사회에 과연 적용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윤리에 대한 재해석과 좀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중 근현대 불교 서양 철학의 수용과 비판이 또 상당히 좋은 논문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논문을 써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심화해가지고 따로따로 떨어뜨려갖고 심화된 논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총평을 가능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